아니, 너도 들었어? 저기 이스탄불 쪽에서 온 친척 말인데 한국 가면 월급이 몇 배는 된대. 헉, 진짜. 우리 마을에도 기회가 오려나? 튀르키예 동부 아라랏 산맥 자락의 작은 마을.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아침이면 가축 우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지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던 곳.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지만 저녁 시장 끝자락에서 들려온 한국이라는 단어는 제 삶을 완전히 바꾸는 전조였어요. 저는 엘리프라고 합니다. 그때 제 나이는 12살. 아직 바르게 된장도 못 그리고 동생을 업어 키우며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 한국 이야기가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 집도 살 수 있대. 한국어를 배워야 진짜 기회가 생긴다더라. 그 말들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자 마치 마을 전체가 한국을 향해 숨 쉬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어찌된 일인지 제가 서게 되었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책을 가장 좋아하는 아이였고 유일하게 아버지가 남겨두고 갓낡은 라디오로 외국 방송을 듣던 아이였거든요. 마을 회관에서 열렸던 작은 회의. 어른들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엘리프, 내가 먼저 해보면 우리도 길이 보일 것 같아. 한글이 어렵다지만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저 혼자만의 도전이 아니라는 걸요. 이 마을 사람들의 기대, 희망, 그리고 아직 보지 못한 미래가 저의 어깨 위에 올라탄다는 걸요. 그날 밤 마을 유일의 공립학교 창고에서 꺼낸 오래된 한국어 교재 한 권.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안녕하세요라는 첫 문장이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발음을 따라하려 했지만 안녕하세요. 입이 안 따라줬어요. 머릿속은 복잡했고 혀는 자꾸 꼬였고 머리는 금방 지쳐갔습니다. 엘리프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너무 무리하지 마. 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하자는 말이 포기해도 된다는 위로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그 위로 속에는 또 다른 따뜻한 믿음이 있었죠. 어머니는 매일 밤 제 옆에서 손전등을 켜주셨고 동생은 옆에서 안녕하세요를 따라 부르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 모습들이 제게는 마치 작은 도서관 같았어요.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지식과 사랑의 공간이었죠. 그렇게 매일같이 한 단어씩 적어가며 작은 창문 앞에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사람, 친구, 감사합니다. 히네어대론 뜻도 모른 채 외우기만 했지만 언젠가 이 단어들이 저를 어디론가 데려다 줄 거라는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EPS 시험이라는 것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뽑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었죠. 인터넷도 느리고 자료도 부족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마을 회관에 모여 작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한국 뉴스를 들으며 듣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날, 종이 한 장을 들고 마을로 돌아오던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됐어요. 어머니, 저 합격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는 저를 안고 울었고 마을 사람들은 저를 둘러싸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장면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곳은 더 이상 가난한 시골 마을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여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제가 처음 발을 디딘 곳, 바로 대한민국 서울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제 손에는 작은 캐리어 하나가 들려 있었고 가슴 속에는 온 마을 사람들의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전광판에 빠른 한글 자막들, 익숙지 않은 안내 방송, 그리고 줄지어 움직이는 사람들의 행렬 모든 것이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이구나. 그런데 그 벅찬 감동도 잠시 저는 첫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직원이 묻는 말이 너무 빨라서 단어는 들리는데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당황해서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라고 더듬거리며 말했는데 직원은 잠깐 정색을 하더니 곧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이신가 봐요.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울컥했어요. 그 순간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 한국어는 시험을 위한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잇는 말이구나라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건요. 그날 이후 저는 서울 외곽의 한 공장 기숙사에 배정되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포장 작업, 밤에는 자투리 시간을 쪼개어 한글 공부를 계속했어요. 메모지 한 장, 문장 하나를 벽에 붙여가며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서울의 삶은 마치 기계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말도 너무 빨랐고 사람들의 표정도 무표정해 보였죠. 무심히 지나가는 지하철 안,
옆에 서 있는 사람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에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여기에 정말 어울릴 수 있을까? 자꾸만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바꿔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만난 한국인 선배, 민수 오빠였어요. 엘리프, 혹시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지 말고 나랑 같이 먹자.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어눌한 한국어로 대답하려다 목이 메었고 민수 오빠는 아무 말 없이 제 식판을 받아 함께 줄을 서줬습니다. 또 한 사람, 지연 언니, 야근 후 기숙사 앞에서 쓰러질 듯 피곤해하던 저를 보고 조용히 컵라면 하나를 건네주던 사람이었죠. 힘들지? 한국 생활 쉽지 않지. 근데 너 잘하고 있어. 정말이야. 그 따뜻한 말들은 제게 정말 생명의 밧줄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마음을 추슬렀고 제 안에 작지만 단단한 결심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멈추지 말자. 한국어 더 잘해서 진짜 이곳 사람들과 어깨 나란히 하고 싶다. 그리고 그 목표는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동로의 한 작은 공원에서 한글 공부를 하던 저에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학생이세요? 한국어 참 열심히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도 몰랐어요. 그게 제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 될 줄은요. 한국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저는 조금씩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빠르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한국 사회가 점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 정류장 전광판에 도착 시간이 정확히 뜨는 걸 보고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시간이 딱 맞춰 오네 제 고향에서는 버스를 기다리려면 하염없이 몇 시간을 보내야 했거든요. 게다가 이곳은 밤늦게도 여자 혼자 길을 걷는 모습이 자연스럽다는 걸 알고는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해가 지기 전엔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밤에 길을 걷는 건 위험하다고 여겨졌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병원 시스템이었어요. 어느 날 손가락을 다쳐서 근처 병원에 가게 됐는데 진료부터 치료까지 30분도 안 걸렸고 비용도 생각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이게 나라지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탄 속에서도 저는 또 한 번 커다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언어였습니다. 한국어를 일정 수준 이상 말할 수는 있었지만 속도 빠른 대화, 지역 방언, 그리고 무엇보다 정서적인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특히 회사에서 회의 중 동료들이 웃으며 던지는 농담이나 미묘한 표현들을 따라잡지 못할 때 저도 모르게 위축되곤 했습니다. 그 무렵 회사에서 회식이 잡혔어요. 처음으로 대형 고깃집에 가게 되었죠. 처음엔 설렘이 컸습니다. 이게 한국식 회식이구나. 고기 굽는 소리, 옆 사람의 소맥 섞는 소리, 반찬이 끊임없이 나오는 테이블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식사 도중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입안에서 딱 소리가 나더니 치아에 레진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당황한 나머지 고기를 씹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앉아만 있었죠. 그 모습을 본 민수 오빠가 물었어요. 엘리프, 왜 고기 안 먹어? 안 맞아? 저는 작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이에 이상한 거 떨어졌어요. 아파요? 그 말을 듣자마자 민수 오빠는 제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 가자. 늦기 전에 이 늦은 시간에 병원이 열려 있을까 하고 걱정하며 따라갔는데 24시간 운영되는 치과가 진짜로 있었고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깨끗한 진료실, 친절한 간호사 선생님,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 그리고 가격, 진료비는 총 25,000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멍해졌습니다. 고향에서라면 진료 예약에만 한 달이 걸리고 치료 비용은 한 달치 월급이 들 정도였거든요. 병원을 나와서 저는 민수 오빠에게 말했어요. 민수 오빠, 진짜 감사해요. 저 이럴 줄 몰랐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따뜻한 곳인 줄은 몰랐어요. 민수 오빠는 씩 웃으며 말했죠. 엘리프, 넌 우리랑 같이 사는 가족이야. 서로 챙겨줘야지. 그날 밤 저는 기숙사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야경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불빛과 분주한 거리, 그 속에 제가 있었고 저를 감싸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새삼 눈물겹도록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무언가가 또다시 바뀌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살아가기 위한 한국어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한국어를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민수 오빠와의 일 이후 저는 한국 생활에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근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주민 대상 한국어 수업도 듣기 시작했어요. 교실 한쪽에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 제 또래 혹은 그보다 어린 친구들이었죠. 그 수업에서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선생님께서 첫 수업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한국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이 언어를 알면 이 나라의 따뜻함도 함께 느낄 수 있어요. 그 말이 정말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베트남 친구와 함께 앉아 단어장을 외우고 우즈벡 누나에게는 문법을 가르쳐주며 서로 도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는 조용한 고독감도 자라고 있었어요. 명절이 되면 모두가 가족을 만나러 고향으로 가는데 저는 기숙사방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길거리엔 연인들이 손을 잡고 웃고 가족들이 함께 떡국을 먹으며 웃는 모습이 가득했지만 저는 그들 속에 들어가지 못한 투명인간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은 길에서 한 아주머니가 저를 흘낏 보며 말했어요. 저 사람도 외국인이네. 요즘 외국인이 너무 많아서 무서워.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누군가의 눈에는 여전히 낯선 존재로 보인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 속할 수 있을까? 정말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한국어 잘하고 싶어요. 응? 선생님이 옛날에 저희처럼 한국어 못했을 때 뭐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소리쳤어요. 그래, 내가 왜 이 길을 걷기로 했는지 잊지 말자. 저는 아이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절대로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단지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그리고 제 작은 다짐은 곧 현실이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외국인 복지센터에 정식으로 한국어 자원봉사 교실을 제안했고 한 달 후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컨테이너 교실, 중고 책상 5개, 의자 7개. 시작은 미미했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그 어느 교실보다 뜨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맙습니다는 언제 써요? 선생님, 이거 발음 어려워요.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받침을 외우고 그림으로 동사를 설명하며 함께 웃었습니다. 그 작은 웃음들이 쌓이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언젠가 한 아주머니가 교실로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우리 며느리도 외국 사람인데 혹시 같이 공부해도 될까요? 그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드디어 나도 이곳에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구나. 선생님, 오늘도 수업해요? 교실 문을 열고 밝게 인사하는 아이들을 보면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제 수업은 단순한 한국어 교실이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피난처가 되었거든요. 때로는 미얀마에서 온 아이가 슬픈 얼굴로 엄마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고 필리핀 친구는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다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림 편지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청 공무원 한 분이 교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원래는 다문화교육센터 관계자가 오는 날이었지만 갑자기 시청에서 나왔다는 분이 무뚝뚝한 얼굴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여기 정식 허가받은 교육시설 맞습니까?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복지센터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비공식적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허가된 교육기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아이들의 교육에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정식 등록이 안 돼 있다면 폐쇄 조치해야 합니다. 그날로 교실 문이 닫혔습니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고 어떤 부모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저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여기에 체류허가 하나 있어요? 교육 자격증은 있습니까? 그 질문들이 마치 비수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에서 혼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사회의 일부가 될 수 없는 걸까? 모든 걸 바쳐도 결국 이방인일 뿐인 걸까?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자원봉사 담당자였던 박지연 선생님에게 말했죠.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정말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지연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엘리프 씨, 그 누구보다 진심이었어요.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공식화합시다. 함께 정식 절차 밟아봐요. 그 말이 다시 저를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지연 선생님과 함께 저희는 교육센터 등록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했고 저는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을 등록했습니다. 늦은 밤 퇴근 후에도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필기를 하고 실습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그 긴 과정 중 치과를 다시 찾게 되었는데요. 예전처럼 레진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냥 정기검진이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익숙한 얼굴이 저를 부릅니다. 엘리프 씨 그때 기억나죠? 고기 먹다 말고 달려왔던 그날. 그분은 바로 저를 처음 치료해 주셨던 치과 원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 우리 간호사들 사이에서 엘리프 씨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 친구 진짜 따뜻하다. 말은 서툴지만 마음은 진심이다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속으로 무너졌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저 그런 말 한마디가 그 모든 시간을 치유해줬습니다. 결국 몇 달 뒤 저의 한국어 교실은 정식으로 등록되었고 저는 공식적인 비영리 교육 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은 민수 오빠였습니다. 엘리프, 드디어 해냈구나. 이제 너는 진짜 한국의 선생님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전 여전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한국도 사람도요. 엘리프 언니, 우리 엄마도 한국어 배우고 싶대요. 어느새 제 교실은 다문화 가정의 부모님들까지 함께 모이는 작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 찾아온 어머니들이 저와 함께 한국어 발음을 연습하고 아이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한글 자음 모음을 외웠죠. 복잡하고 시끄러운 서울의 한 구석에서 저는 그렇게 조용히 작은 한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 마을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낯익은 글씨체, 바로 어머니의 손편지였습니다. 엘리프야, 너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다시 꿈을 꾼단다. 너처럼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아이들이 생겼고 너의 사진이 마을 회관벽에 붙었단다. 이젠 사람들이 말하지. 엘리프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다 라고.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몇 년 전 그 낡은 교재 한 권으로 시작했던 여정이 이제는 고향 마을 아이들의 미래가 되어 돌아가고 있다니. 그리고 몇 달 뒤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튀르키예 정부의 문화 지원 프로그램과 한국의 국제협력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제 고향 마을에 한국어 도서관을 짓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도서관의 이름은 바로 엘리프의 꿈 도서관. 개관식 날 저는 직접 마을을 찾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먼지 자욱한 길을 지나 도서관 앞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손에 한글로 된 작은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선생님, 엘리프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고향이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이제 변화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광장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곰 3마리를 부르고 어른들은 불꽃놀이를 보며 웃었죠. 그리고 저는 작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엘리프입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한글을 처음 배운 그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 한국과 튀르키예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세요. 이 도서관은 그 다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그날 수많은 아이들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한국 갈래요. 저도 한국어 배워서 멋진 사람 될래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단지 살아낸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게 만든 사람이 되었다는 걸. 그리고 지금도 저는 매일 교실에서 속삭입니다.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처음엔 누구나 두려워하지만 한 걸음씩 걷다 보면 당신도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애틀 외곽의 커클랜드라는 조용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 40대 주부 로라 벤슨입니다. 전업주부이자 2아이의 엄마로서 제 삶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는 요리입니다. 특히 제철 재료를 활용한 건강식 만들기에 푹 빠져 있죠. 유기농 농장에서 직접 공수해온 채소와 과일로 식단을 짜고 아이들 간식도 되도록 가공식품 없이 만들어주는 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의 과일청이라는 문화를 처음 접했을 때 느낀 감정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좋게 말하면 호기심, 솔직하게 말하면 조금 당혹스러웠죠. 왜냐하면 제가 그 장면을 처음 목격한 순간 그건 마치 실험실 같았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앞마당 정원을 가꾸고 있던 오후였습니다. 옆집에 새로 이사 온 동양인 여성분이 마당에서 뭔가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어요. 이름은 김신혜 씨, 한국에서 최근 이민 오신 분이라고 들었죠. 상냥한 미소가 인상적인 분이라 인사 정도는 나눴지만 특별한 교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이 무릎을 꿇고 마당에 신문지를 넓게 펼치더니 상자에서 꺼낸 붉은 딸기를 하나하나 닦아 유리병에 정성스럽게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탕도 같이 꺼내더니 딸기 위에 층층이 덮어가는 모습이 꽤 낯설었죠. 더군다나 그 병이 꽤 여러 개였어요. 마치 실험재료라도 다루듯 진지한 표정으로 병을 돌리고 정렬하는 모습에 저는 나도 모르게 담장을 넘겨 쳐다보다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네셨고 저는 조금 머쓱하게 웃으며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혹시 무슨 작업하세요? 그러자 김 씨는 병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딸기청이에요. 딸기랑 설탕만 넣어서 절이는 거예요. 여름에 시원한 에이드로 마시면 진짜 맛있어요. 청, 설탕에 절인 과일? 저희 직업병이랄까요? 저도 모르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설탕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 너무 달지 않나요? 혹시 건강에는 괜찮은가요? 김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 설탕은 많죠. 하지만 생과일이 오래도록 상하지 않게 보관하려면 설탕이 필요해요. 대신 첨가물이 없고 자연 발효처럼 만들어지는 거라 생각보다 건강에도 나쁘지 않아요. 무엇보다 맛이 정말 달라요.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솔직히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게 건강식이라고? 라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설탕을 줄이고 천연 감미료나 과일 본연의 단맛을 활용하던 사람입니다. 당장 인공색소,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조차 잘 안 마시는 제가 설탕 한가득 감긴 병을 보고 감탄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두 며칠 후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제 고정관념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초여름 오후였어요. 장을 보고 돌아와 지친 몸을 겨우 소파에 누웠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렸죠. 문을 열자 김 씨가 작은 병에 담긴 붉은 액체와 탄산수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딸기청 에이드 한 잔 드셔보실래요? 지금 마시기 딱 좋아요. 그 호의가 어찌나 따뜻하게 느껴지던지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가 직접 만든 딸기청 에이드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제 입안 가득 퍼진 건 예상치 못한 깊이였습니다. 절대 끈적이거나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었어요. 생딸기의 상큼함이 살아있었고 은은하게 퍼지는 향이 마치 숲속에서 딸기를 따다 바로 갈아 마시는 듯한 신선함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설탕이 들어간 거예요? 믿기지가 않네요. 제가 놀라워하자 김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이게 정성의 맛이에요. 그냥 과일에 설탕 넣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병을 돌려주고 온도도 신경 써야 해요. 사랑이 좀 들어가야 맛있어지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랑이 들어가야 한다는 그 표현이 어찌나 낯설면서도 묘하게 설득력 있게 들리던지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그 맛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깊고 너무 신선하고 너무 놀라운 맛이었어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여정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일청이라는 낯선 단어가 제 마음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아주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딸기청 에이드를 맛본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서 과일청이라는 단어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단순히 신기한 음료를 마셨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온 맛과 건강의 정의를 완전히 뒤흔드는 경험이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인터넷을 켜고 Korean Fruit Syrup, 과일청 만들기라는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다양한 과일, 설탕의 비율, 병의 소독법, 숙성기간 그 모든 과정이 한편의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배우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김신혜 씨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저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반갑다는 듯 두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라즈베리나 블루베리도 좋아요. 딸기는 금방 지나가니까 지금은 라즈베리 딱 좋아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 첫 라즈베리청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알려준 대로 과일을 하나하나 손질하고 병을 소독한 뒤 설탕과 과일을 층층이 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긴장되고 집중을 요했습니다. 설탕을 이만큼 넣는 게 맞을까요? 네. 과일 무게랑 설탕 무게를 똑같이 맞추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과일에서 수분이 빠져나오고 설탕이 녹아서 시럽이 되는 거예요. 그녀의 설명은 마치 한 편의 과학 수업 같았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저는 병을 조심스레 꺼내어 살짝 돌려주었습니다. 병 안에서는 서서히 과일이 무르익고 있었고 설탕은 점차 투명한 액체로 변해갔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문득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효가 아니라 기다림의 예술이구나. 그리고 그 기다림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식문화와의 차이를 강하게 체감하게 되었죠. 저희 가족은 유기농을 지향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냉장고엔 가공된 음료,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향 탄산수가 들어있었습니다. 빠르고 간편한 음식, 즉시 만족을 주는 맛에 길들여진 저희 식탁과 2주 이상을 기다려야만 얻을 수 있는 단 한 병의 과일청. 그 차이는 단순한 조리 방식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삶의 태도 자체가 다른 거야. 그렇게 저는 과일청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의 또 다른 문화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신혜 씨는 매번 새로운 과일청을 만들며 저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자청은 겨울철 감기 예방을 위해 만들고 매실청은 여름철 더위에 지친 몸을 식히기 위해 준비한다고 했죠. 단순한 음료가 아닌 계절의 지혜가 담긴 보관법이었어요. 한국에선 옛날부터 제철 과일이나 약재를 설탕이나 꿀에 재워서 보관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인스타에 올리면서 다시 유행하는 중이에요. 정말 놀라워요. 미국에선 그런 방식은 거의 없거든요. 음식은 빠르게 먹고 버리는 게 일상이니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식탁은 효율성과 실용성 위주입니다. 남은 음식은 잘 포장해 두더라도 며칠 지나면 버리는 게 다반사였죠. 하지만 과일청은 다릅니다. 기다려야만 하고 매일 살펴봐야 하고 쉽게 상하지 않도록 온도와 습도까지 신경 써야 해요. 그러다 문득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속도조차 가끔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온 저의 지난 시간들. 늘 건강하게 먹자는 말을 반복했지만 실은 건강한 삶의 방식은 잊고 살았던 건 아닐까 그런 반성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가 과일청에 완전히 빠져들기 시작한 건요. 아이들 간식으로 딸기청 요거트를 만들어주고 남편과 함께 저녁에는 블루베리청 스파클링 음료를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가족들도 그 맛에 푹 빠졌고 특히 아이들은 엄마가 만든 음료가 제일 맛있어라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렇게 저의 일상은 점점 더 한국의 맛, 한국의 지혜로 물들어갔습니다. 과일청은 단순히 한 병의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족 식탁 위에 계절의 정성과 기다림, 그리고 새로운 문화의 향기를 가져다주는 작은 기적이었죠. 과일청을 만들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자연스럽게 이 새로운 경험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록이었어요. 라즈베리청 만들기 일지 같은 소박한 제목으로 설탕의 입자가 녹아드는 과정, 하루하루 달라지는 색감, 그리고 기다림의 감정을 담아낸 포스팅들이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몇몇 주부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DM으로 레시피를 물어오기도 했어요. 혹시 워크숍 열 계획은 없으세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워크숍?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김신혜 씨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등을 밀어주셨습니다. 로라 씨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외국인이 미국에서 한국 전통 방식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멋진 일이에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작은 워크숍을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 앞마당에 테이블을 펼치고 각자 가져온 유리병과 과일, 설탕을 나눠 담으며 함께 과일청을 만드는 시간. 그 자리엔 연령 남짓의 이웃들이 모였고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활기찼어요. 한 아이 엄마는 말했습니다. 로라, 덕분에 우리 아이가 딸기를 손질하면서 즐거워하더라고요. 늘 전자레인지로 간단히 만드는 간식만 해줬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또 다른 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런데 이게 정말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이에요? 왠지 더 알고 싶어지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병 하나가 단순히 맛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문화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후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한국의 식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도움으로 유자청, 오미자청, 매실청에 대해 알아갔고 각각이 가진 효능과 의미, 그리고 계절의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유자청은 겨울의 감기를 막아주고 오미자청은 피로 회복에 좋으며 매실청은 여름철 음식에 상하는 것을 막아주는 자연의 지혜.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살아낸 사람들의 경험과 자연에 대한 존중이 깃든 결과물이었죠. 그런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릴수록 사람들의 반응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식 전통 보존법에 대한 해외의 재해석, 제로웨이스트 라이프와 만난 과일청, 건강한 기다림의 미학 같은 주제로 확장된 글들이 퍼지며 제 SNS는 점점 하나의 작은 커뮤니티로 성장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과일청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저를 우리 집 과일청장인이라 부를 정도가 되었고 아이들 친구 엄마들 사이에서도 로라네 집 가면
에이드가 진짜 맛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느 날엔 동네 유기농 식료품점 주인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혹시 이 과일청 우리 가게에서 소규모로 판매해보지 않겠어요? 그 제안은 저에게 또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그 다음은 취미였으며 이제는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작은 비즈니스로 확장된 것이죠. 물론 아직은 판매를 결정하진 않았지만 그 제안 하나만으로도 제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한국 문화가 이토록 깊이 있는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일청은 저에게 손맛과 정성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급하게 끓이고 섞어내는 요리가 아닌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만 얻을 수 있는 맛. 그 속엔 계절의 흐름이 있고 자연의 선물이 있으며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 과일청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선물 같아. 과일청 한 병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났고 한국인의 삶의 철학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철학을 저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일청 덕분에 제 삶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맛에 대한 관점, 삶의 속도, 가족과 나누는 시간, 그리고 문화에 대한 경외감까지. 저는 루라 벤슨이라는 이름 뒤에 한국 식문화 애호가라는 또 다른 정체성을 얻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인생은 가장 뜨거운 순간에 차가운 충격을 던져주곤 하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김신혜 씨와 함께 시애틀 흠복헌에 있는 작은 한국 식당을 찾았습니다. 워크숍을 마친 뒤 수고했다는 의미로 그녀가 밥을 사겠다고 한 날이었죠. 외관은 소박했지만 정감 있는 간판과 집밥 느낌이 물씬 나는 메뉴판 덕에 기대감이 컸습니다. 여기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고등어구이도 인기 많고요. 된장찌개 이름도 향기롭네요. 김 씨의 추천으로 찌개와 고등어를 시켰고 잠시 뒤 나무등반에 올라온 음식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알 수 없는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뭐지?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들이 왜 이렇게 많지? 작은 접시에 담긴 각종 나물, 김치, 오이무침, 무생채 대여섯 가지 반찬들이 상 위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얼굴로 김 씨를 바라보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놀라셨어요? 이게 바로 반찬 문화예요. 한국에선 주 메뉴 외에 다양한 반찬들이 기본으로 같이 나와요. 다 서비스예요. 서비스?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미국에선 어떤 식당이든 공짜 음식이라는 개념은 낯설고 종종 불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무료로 뭔가가 제공된다는 건 대부분 그만한 의도가 있거나 퀄리티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당황은 식사가 시작된 후 찾아왔습니다. 찌개가 너무 뜨거워 조심스럽게 한 입 먹으려는 찰나 식당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못 드셔? 찌개 맛없어요? 밥 좀 더 드릴까요? 그 말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꽤 무례하게 들렸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제 테이블에 와서 큰 소리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당황스러웠고 어딘가 모르게 지적당했다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제 얼굴이 굳어지자 김신혜 씨가 서둘러 아주머니께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분 처음 한국 음식 드셔보는 거라 조금 낯설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죠. 아이고, 처음이구먼. 그럼 더 많이 드셔야 해요. 우리 된장찌개 진짜 몸에 좋아. 하지만 저는 이미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거리감이 없지? 아무리 친절해도 이런 식의 접근은 좀 이게 정말 한국적인 친절인가? 아니면 무례함을 친절로 포장하는 건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 문화, 그 속에 혹시 제가 보지 못한 이중성이 있는 건 아닐까? 겉으론 정성과 따뜻함으로 포장돼 있지만 사실은 너무 빠른 친밀감이나 타인의 경계를 넘는 말투가 당연시되는 건 아닐까? 그 순간 한국에 대한 저의 경외심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신혜 씨에게도 그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신혜 씨, 오늘 식당에서의 일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가까워서. 그녀는 제 말을 조용히 들은 뒤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로라 씨, 저도 처음 미국 왔을 때 똑같았어요. 어떤 마트 점원이 제 아이를 예쁘다고 안아주려다가 저한테 혼났거든요. 한국에선 그게 애정 표현이지만 미국에선 개인정보와 접촉에 엄격하니까요. 그때 느꼈죠. 친절의 방식은 문화마다 정말 다르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제가 느꼈던 불편함이 단지 무례가 아니라 문화적 언어의 차이였다는 것. 그리고 그 언어를 오해한 사람은 어쩌면 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작은 꽃다발과 함께였죠. 어제는 제가 너무 낯설어서 오해했어요. 반찬이랑 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아주머니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많이 드시고 건강해지셔야지. 다음엔 김치볶음밥도 드셔봐요. 그 미소는 어쩌면 과일청을병에 담던 김신혜 씨의 미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낯설지만 따뜻하고 조용하지만 깊은,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충분히 통하는 그런 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도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라즈베리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1년 전 제가 처음 과일청을 담그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 말입니다. 그해 여름 저는 다시 병을 꺼내어 라즈베리를 손질했습니다. 처음처럼 서툴지 않았고 병을 소독하는 손길도 익숙해져 있었죠. 그런데도 제 마음은 다시 설렜습니다.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요. 김신혜 씨와 함께 열었던 과일청 워크숍은 이제 정기 모임이 되었고 참가자들도 늘어나 제철의 학교라는 이름까지 붙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한국 식문화 전도사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저는 그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매일같이 공부하고 실천하려 애썼습니다. SNS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씩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로라님 덕분에 처음 과일청을 만들어봤어요. 정성의 의미를 다시 알게 됐습니다. 한국 문화에 이렇게 감동받을 줄 몰랐어요. 그중 가장 마음에 남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로라 씨, 당신 덕분에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한국인이 저에게 고맙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단지 맛있는 음료 하나에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사람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과일청은 단순히 설탕과 과일로 만들어지는 액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계절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태도였고 누구든 따뜻하게 환대하는 마음이었으며 낯선 이에게도 기꺼이 한 잔을 내어주는 한국인의 정이 담긴 보석 같은 문화였습니다. 한 병의 과일청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만들어야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는 것. 정성을 다하면 언어를 넘어 진심이 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낯선 문화도 이해하고자 다가가면 가족처럼 다정해질 수 있다는 것.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지 좋아하는 곳이 아닌 배워야 할 곳으로 생각합니다. 언젠가 꼭 한국에 직접 가서 그곳의 공기, 시장, 사람들 속에서 과일청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장에 가는 아이들의 모습,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중년의 여성들, 옥상에서 말린 매실을 뒤집는 노인들 속에 섞여 조용히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 좋은 음식은 재료보다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란다. 그날 식당에서 만났던 아주머니의 말투가 김신혜 씨의 딸기청이 라즈베리를 닦던 저의 손끝이 모두 이어져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병을 돌리며 기다립니다. 이 병 안에 설탕이 천천히 녹아내리길, 그 안에서 삶의 정수가 다시 피어오르길,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한국의 따뜻한 지혜를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조금 낯설지만 아주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사연일지도 몰라요. 감사합니다. 로라 벤슨이었습니다. 세계 저격수 대회에서 한국 군인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 대회의 주인공이 바로 저 김도윤 중사입니다. 처음부터 저격수로서 승승장구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격의 꿈을 접을 뻔했던 저였기에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이 저 스스로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의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보여준 한 장의 사진이 제 인생을 바꾸었죠. 사진 속 군인의 강렬한 눈빛. 그 눈빛은 제 가슴 깊이 새겨졌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강한 군인이 되겠다. 고등학교 졸업 후 망설임 없이 입대했습니다. 군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만큼 특수부대에 지원했고 운 좋게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대 훈련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극한 훈련 속에서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사진 속 눈빛이 저를 다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특히 사격에 재능을 보였고 저격수로 선발되었습니다. 저격수로서 훈련은 더 혹독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속도, 거리 계산, 호흡 조절까지 단 한 발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았죠. 특히 전술 침투 저격 훈련에서는 불과 몇 초 만에 목표를 제거해야 했기에 정신과 체력 모두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들을 견뎌내면서 저격수로서의 실력이 점점 다져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상분단 최고의 저격수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을 뒤흔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산악훈련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절벽에서 추락한 것입니다. 잠시 기억이 끊겼다가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였습니다.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군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충격과 전황 속에서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6개월간의 재활치료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배우고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사격 훈련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찍 병원 옥상에서 반복하던 간단한 손목 운동과 호흡 훈련은 저를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제게 남아있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싶었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부상 전과 같은 실력을 되찾기 위해 훈련장에 홀로 남아 무수히 사격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동료들이 무리하지 말라고 말릴 때도 저는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시 저격수로 인정받겠다. 그 간절함 하나로 눈비가 몰아치는 훈련장에서도 방아쇠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저의 사격 실력은 점점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국제 저격수 대회 선발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대표로 나갈 선수를 뽑는 전국 선발전이 곧 열린다는 소식이었죠. 부상을 극복한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도 그 대회가 제게 너무 큰 도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목소리가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선발전 공지가 나간 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머리 부상 이후 아무리 훈련을 거듭해도 예전처럼 안정적인 사격이 나오지 않았기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대로 복귀하고 나서도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저격수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 기회를 놓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 한계를 시험해보겠다고. 사실 선발전에 도전한다는 사실을 알리자 동료들 반응은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도윤 중사, 부상 때문에 아직 무리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일부는 제 결정을 응원해 주었지만 대부분은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두 걱정들 속에서도 저를 믿어주는 준석 중사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형, 난 형이 해낼 거라고 믿어요. 훈련 때 보여줬잖아요. 그 끈기 아직 살아있잖아. 그 한마디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다시 새벽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몸 상태를 고려해 기본 체력 단련부터 다시 시작했고 특히 손목과 팔 근력을 키우기 위해 작은 덤벨로 반복 훈련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무리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제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허투루 쓸 수 없다는 생각에 매일 밤까지 총기의 무게를 견디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선발전이 다가올수록 훈련의 강도도 높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격할 때 머리에 전해지는 충격이었습니다. 머리에 잔상이 남고 어지럼증이 몰려와 잠시 정신이 혼미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총을 내려놓고 숨을 가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대회에 나가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괜히 무리해서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마음속 불안감이 커졌지만 한 번 마음먹은 이상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훈련장 벽에 걸린 국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찬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저격수다. 이 한 몸바쳐 사격대에 서겠다. 그날 이후 불안과 두려움 대신 오직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선발전 날이 다가왔습니다. 선발전 당일 훈련장에 모인 저격수들은 각 부대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인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던 사람은 707특임대의 박상우 중사였습니다. 과거 저격수 훈련 때 함께 실력을 겨루었던 동료였지만 부상 이후로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박 중사는 저를 보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나온다고 해서 솔직히 놀랐다. 괜찮겠어? 네. 후회 없이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좋아. 난 내가 포기하지 않은 게 더 대단해 보인다. 그 따뜻한 격려에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선발전의 첫 미션은 장거리 사격이었습니다. 1000m 거리의 표적을 명중시켜야 하는데 바람이 거세게 불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갑자기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동안 훈련했던 대로 침착하게 총구를 조준하고 숨을 고르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소음기 너머로 들리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표적판이 흔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을 때 중앙의 명중한 탄은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속속 사격을 마쳤고 결과 발표에서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707특임대 박상우 중사, 특전사 3군단 김도윤 중사 최종 선발.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저격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박 중사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고생했다, 도윤아. 진짜 멋졌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제 노력이 인정받은 듯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선발전에서 최종 선발이 확정된 뒤 저는 곧바로 국제 저격수 대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대회는 미국 네바다 사막에서 열리는 만큼 사막 지형에서의 사격 훈련이 필수였습니다. 모래바람이 강하고 고온이 지속되는 환경에서의 저격은 저격수로서도 익숙하지 않은 도전이었죠. 707특임대의 박상우 중사와 저, 그리고 선발된 다른 2명까지 총 4명의 팀이 하나로 뭉쳐 강도 높은 합동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도윤 중사, 머리 상태는 좀 괜찮아졌어요? 훈련 중 준석 중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 아직 약간의 어지럼증은 있지만 괜찮습니다. 준석 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 무리하면 안 돼요. 대회에서 우리가 하나라도 실수하면 한국 대표팀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그 말을 들으니 다시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맞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팀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훈련 중 박상우 중사가 제게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그 부담감 내려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돼. 우리가 널 믿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그 한마디에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 난 할 수 있다. 다시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 네바다 사막의 푸른 하늘 아래 각국에서 모인 최정예 저격수들이 집결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독일, 중국 등 강팀들이 서로 견제하며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대표팀은 사막 저격 훈련의 강자로 유명했습니다. 대회 진행자가 대회 규칙을 설명할 때 저는 한국팀을 바라보았습니다. 각자 강한 결의가 담긴 눈빛으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한국은 안 될 거야. 주변의 불신 어린 시선이 느껴졌지만 오히려 그게 저를 더 자극했습니다. 대회 첫 미션은 15km 침투 저격 작전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로 투하되어 정해진 경로를 따라 목표 지점에 도달한 뒤 800m 거리에 움직이는 표적을 제거하는 임무였습니다. 이동 중 모래 폭풍이 불어 시야가 흐려졌지만 팀원들과의 무전으로 경로를 조정하며 침착하게 전진했습니다. 목표 지점에 도착해 잠복한 뒤 저는 숨을 죽이며 표적을 노렸습니다. 건조한 공기 속에서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훈련 때 익힌 호흡법을 되새겼습니다. 바람은 2시 방향, 속도는 침, 방아쇠를 서서히 당기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한 발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탕! 표적이 흔들리며 명중을 알리는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명중! 심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는 그제야 긴장감에서 벗어나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어진 준석 중사의 사격도 완벽히 명중했습니다. 첫 미션을 성공적으로 마친 한국팀에게 주변 국가의 저격수들이 잠시 놀란 듯 쳐다봤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폐허가 된 건물 내부에서 인질 구출이었습니다. 건물 안에는 테러리스트 역할을 하는 적 병력과 인질이 섞여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저격이 필수였습니다. 우리 팀은 두 도로 나뉘어 은밀히 침투했습니다. 제가 위치한 옥상에서 저격 포지션을 잡고 아래층으로 진입한 준석 중사와 상호 연락을 취했습니다. 인질이 움직이며 위험해질 상황이 발생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사격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적 제거 완료! 무전이 울리자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다행히 인질에게는 무사히 접근할 수 있었고 저격 지원으로 건물 내부 제압도 성공했습니다. 첫날 미션을 완벽히 소화한 후 대회본부에서 점수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팀이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회장 분위기가 술렁였습니다. 다른 국가의 선수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박중사는 웃으며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봤지? 우리가 해냈어. 도윤아, 넌 역시 최고야. 저는 그제야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미션들이 더 험난할 것이기에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대회 이틀째 아침, 사막은 밤사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첫날의 성공으로 한국팀은 선두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만큼 부담감도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박상우 중사는 아침 점호에서 잠시 저를 불렀습니다.
도윤아, 오늘 미션이 좀 까다로울 거야. 산악지형에서 다수의 적을 상대해야 해서 판단력과 신속성이 중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 잘하겠습니다. 그때 준석 중사가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형, 어제 일부 외신에서 한국팀의 성과를 두고 운이 좋았다는 기사가 떴어요. 저는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운이라니, 우리는 분명 철저한 훈련과 준비로 해낸 것인데, 하지만 아직 대회는 끝나지 않았으니 실력으로 보여줄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미션은 산악지형에서 적 지도부를 제거하고 인질을 구출하는 복합 작전이었습니다. 대회장 브리핑룸에서 전술 계획을 세운 후 각 팀은 산정상에 배치되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팀은 서로 경쟁하듯 거친 산길을 빠르게 올라갔지만 저희는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고도 변화에 따라 바람이 불규칙하게 변해 사격 정확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저격 포지션을 잡은 뒤 적 지도부의 위치를 포착했지만 그 순간 사막 한가운데서 강풍이 불어오며 먼지가 몰려왔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목표 식별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대원들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준석 중사,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네, 도윤 중사. 저도 잠복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미국 팀이 예상보다 빠르게 접근하여 지도부를 제거하려다 적에게 포위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적의 사격이 쏟아지며 혼란이 벌어졌고 무전기 너머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받은 저희 팀은 신속히 이동하여 지원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사격 도중 제 시야에 갑자기 인질로 보이는 인물이 뛰쳐나왔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망설였고 그 사이 적이 인질을 붙잡고 재진입했습니다. 작전이 예상대로 풀리지 않자 대회본부에서 작전 중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무전을 받으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좀 더 빨리 판단했어야 했는데. 무전으로 들리는 대회본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한국팀, 적인질 구출 미비로 감점 처리. 미국팀이 피해를 입은 이유는 한국팀이 지나치게 신중해서다. 결국 외신에서는 한국팀의 과도한 신중함이 작전 실패를 초래했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땅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가? 내가 실수를 한 건가? 그때 박상우 중사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그 판단은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인질 안전이 우선이잖아. 하지만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준석 중사도 저를 위로했습니다. 형, 실수라기보다는 불가항력이었어요. 대회 본부도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대회 이후로도 비난 여론이 쏟아지면서 한국팀의 선두 순위가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회 본부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미국 팀의 전술 카메라 영상이 복구되면서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강풍으로 인해 인질과 적이 혼동된 모습이 명확히 드러났고 미국 팀이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급진입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본부 측은 한국 팀의 신중한 판단이 오히려 인질 안전에 기여했다며 감점을 철회하고 추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외신들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한국 팀의 침착한 대응이 결국 작전 성공으로 이어졌다. 박상우 중사는 활짝 웃으며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봤지? 우리가 옳았어. 도윤아, 이제 자책하지 마. 저도 안도하며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순간 울컥하는 감정이 밀려왔지만 눈물은 꾹 참았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게 진정한 저격수 정신이라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결승전이 펼쳐질 무렵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팀에 집중되었습니다. 이틀간의 대회에서 다양한 위기와 오해를 딛고 올라온 우리는 최종 결승 미션에서 미국과 러시아 팀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미션은 산악 지역에서 적 지도부 제거와 인질 구출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 저격 작전이었습니다. 대회 본부는 이번 미션에서 전술 능력과 협력, 정확성을 종합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전 시작과 동시에 우리는 빠르게 목표 지역으로 잠입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저와 박상우 중사가 저격 지원, 준석 중사와 팀원이 인질 구출을 맡아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팀이 사전에 배정된 경로를 무시하고 우리 진입 경로에 겹쳐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전이 발생할 뻔했으나 서로 무전을 통해 상황을 조율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작전 시간에 차질이 생겼고 인질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박상우 중사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도윤아, 우리가 먼저 타워로 올라가서 시야를 확보하자. 러시아 팀과 얽히면 위험해. 그렇게 타워에 올라가 조준하던 중 적 지도부와 인질이 함께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격을 시도하면 인질도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데 그때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 중사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도윤아, 적이 인질에게 무언가를 던졌어. 폭탄이다. 순간 모든 감각이 곤두졌습니다. 폭탄의 타이머가 보였고 남은 시간은 고작 20초. 인질이 있는 방 내부로 진입하려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박 중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폭탄을 저렇게 터뜨릴 수 있겠어? 충격파가 창문 밖으로 빠져나가면 인질이 살 수 있어. 숨을 고르며 타이머를 다시 봤습니다. 15초, 14초, 한 발의 기회. 바람의 방향, 거리를 다시 계산하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폭탄이 창문 밖으로 튕겨나가며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인질은 무사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동안의 훈련과 고된 재활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다시 무전이 울렸습니다. 폭탄 해제 완료! 인질 안전 확보! 팀원들의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결승 미션이 종료되자 주변의 대회 스태프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회 본부에서 최종 점수를 발표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미국 팀과 러시아 팀이 각각 2위와 3위로 발표되자 한국 팀의 이름이 호명되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한국 팀 세계 1위 달성. 박상우 중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우리가 해냈다. 넌 진짜 최고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상을 딛고 다시 저격수로 돌아오기까지의 고통과 인내가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트로피를 들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훈련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벽 앞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그 말을 들은 참가자들과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고 태극기가 높이 휘날리는 광경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대회를 마치고 귀국한 뒤 저와 팀원들은 군에서 특별 표창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저를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김도윤 중사, 당신의 투지와 정신력이 대한민국 군인의 본보기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격수가 되겠다. 대회를 통해 얻은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동료애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배웠고 대한민국 저격수로서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어떤 임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훈련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김도윤 중사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제가 겪었던 도전과 극복의 과정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저와 한국팀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하나버드대 교수가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보스턴의 가을은 황금빛이었다. 하버드대 캠퍼스는 붉게 물든 단풍으로 가득했고 로버트 존슨 교수의 연구실 창밖에도 노란 잎들이 흩날리고 있었다. 책더미 사이에 앉아있던 존슨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편지 한 장을 바라보았다. 편지에는 대한민국 교육부라는 익숙지 않은 발신인이 적혀 있었다. 한국 교육을 직접 보고 느껴달라는 초청장이었다. 존슨 교수는 코웃음을 쳤다. 오랫동안 미국 교육계를 이끌어온 그는 한국 교육에 대해 이미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시험 점수에만 목매는 나라, 창의성은 찾을 수 없는 교육 시스템. 그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며칠 뒤 교수실을 찾은 한국 교육부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존슨 교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맞았다. 당신이 한국에서 온 담당자군요. 솔직히 말해 기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차분하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제안했다. 교수님, 직접 보시겠습니까? 진짜 한국 교육을. 존슨 교수는 그 제안을 곱씹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조건을 걸며 답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학교를 고르겠습니다. 보여주기식은 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며칠 후 그는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다.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국제공항. 첫인상은 깔끔했지만 존슨 교수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차에 올라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길. 회색빛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창의성이 자랄 수 있을까? 한국 교육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깊었다.
목적지는 서울 외곽의 한 평범한 초등학교였다. VIP를 위한 시범학교도 아니고 특별히 꾸며진 무대도 없었다. 있는 그대로의 학교, 매일 아이들이 뛰노는 삶의 현장이었다. 학교 건물은 화려하지 않았다. 교정 한쪽에선 아이들이 줄넘기를 하고 있었고 작은 텃밭에는 아이들이 심은 배추가 자라고 있었다. 존슨 교수는 냉소적인 눈빛으로 학교를 둘러보았다. 시설은 미국 사립학교에 비하면 초라하군. 그러나 그는 모르는 것이 있었다. 이 평범해 보이는 교실 안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장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한국 교육의 진짜 얼굴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존슨 교수는 조용히 복도를 걸었다. 벽마다 붙은 아이들의 그림과 프로젝트 결과물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어린 손글씨로 적힌 우리는 함께 배우고 성장해요라는 문구가 그를 멈춰 세웠다. 그러나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표면적인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냉철했다. 곧이어 안내를 맡은 교사가 다가왔다. 교수님, 먼저 5학년 수업을 참관하시겠습니까? 존슨 교수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교실 문을 열자 수십 쌍의 맑은 눈동자가 그를 향해 돌아보았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들은 일제히 환한 미소로 인사했다. 순간 존슨 교수의 미간이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다시 굳은 표정을 지으며 교실 뒷자리로 향했다. 수업은 수학 시간이었다. 교사는 자연스럽게 오늘의 문제를 제시했다. 민수네 가족이 피자를 시켰어요. 아빠는 8분의 3, 엄마는 4분의 1, 민수는 6분의 1을 먹었어요. 동생은 얼마나 먹었을까요? 존슨 교수는 문제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미국 7학년 수준이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아이들은 조용히 문제를 받아 적은 뒤 서로 토론을 시작했다. 팀을 나눠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다. 분수를 통일해 계산하는 아이들, 피자 그림을 그려가며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아이들, 소수로 변환에 빠르게 접근하는 아이들. 존슨 교수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노트북을 덮고 조용히 아이들의 대화를 듣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단순히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논리로 문제를 해석하고 있었다. 한 아이가 말했다. 나는 그림으로 풀었는데 친구는 소수로 풀었네? 방법은 다르지만 답은 같아. 다른 아이는 손을 들고 외쳤다. 피자를 나눌 때도 이렇게 해야 싸우지 않아요. 교사는 미소를 지으며 칭찬했다. 아주 좋아요. 다양한 접근을 존중하는 게 진짜 수학입니다. 존슨 교수는 숨을 삼켰다. 이건 그가 예상한 주입식 교육이 아니었다. 이건 살아있는 학습이었다. 존슨 교수는 자신도 모르게 교실 한가운데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충격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은 작은 조별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주 주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인사법이었다. 교사는 설명을 덧붙였다. 각 나라의 인사 문화를 조사하고 직접 역할극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팀은 태국의 합장 인사를 준비하고 다른 팀은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홍이 인사법을 연습했다. 또 다른 팀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친한 친구끼리 코를 맞대는 인사법을 재현했다. 존슨 교수는 조용히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메모를 하던 손이 멈추었고 그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단순히 외운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 토론하며 인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라별 문화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고 있었다. 한 아이가 발표를 준비하며 말했다. 나라마다 인사가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 말에 교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존슨 교수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다. Respect, creativity, collaboration. 존중, 창의성, 협력. 그동안 한국 교육을 오해해왔다는 생각이 서서히 그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다. 존슨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중얼거렸다. 놀랍다. 정말 놀랍군. 그의 목소리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냉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직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무너지고 또 새로 세워지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평범한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충격은 존슨 교수의 마음에 조용히 균열을 일으켰다. 그는 더 이상 한국 교육을 가볍게 볼 수 없었다. 다음 날 존슨 교수는 특별한 요청을 했다. 오늘은 제가 학교를 선택하겠습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안내 없이 직접 가겠습니다. 한국 측은 당황했지만 요청을 받아들였다. 결국 존슨 교수는 무작위로 한 학교를 골랐다. 서울의 한 구도심에 위치한 오래된 초등학교였다. 학교 입구는 낡았고 벽에는 시간이 느껴졌다.
하지만 교정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교실로 들어선 존슨 교수는 또 한 번 놀랐다. 이곳에서도 아이들은 토론하고 질문하고 협력하고 있었다. 5학년 과학 수업. 오늘 주제는 환경 변화에 따른 식물 성장 실험이었다. 아이들은 조별로 직접 실험 설계를 하고 있었다. 어떤 팀은 햇빛을 조절하고 어떤 팀은 물 주는 양을 다르게 설정했다.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발표했다. 저희 팀은 빛의 세기에 따른 콩의 성장 속도 변화를 실험할 거예요. 교사는 칭찬하며 물었다. 그럼 변수와 통제 변수는 어떻게 설정했나요? 아이들은 망설이지 않고 답했다. 빛의 세기는 실험 변수고 물 주는 양과 온도는 통제 변수예요. 존슨 교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이 수준 높은 사고력과 실험 설계 능력은 미국에서도 상급 학교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는 메모를 하면서도 자꾸 고개를 끄덕였다. Experiment, Hypothesis, Analysis, Critical Thinking. 실험, 가설, 분석, 비판적 사고. 그의 표정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점심시간, 그는 교장실로 초대받았다. 따뜻한 보리차가 담긴 컵을 손에 쥐며 조심스레 물었다. 어떻게 이런 수업이 가능한 겁니까? 저는 한국 교육이 시험 위주라고만 들었는데요. 교장은 웃으며 답했다. 시험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험만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는 없어요. 우린 오히려 시험을 넘어서는 힘 스스로 생각하고 협력하는 힘을 기르려 합니다. 존슨 교수는 가만히 컵을 내려놓았다. 그 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날 오후 그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혁신학교를 찾았다. 거기서도 그는 같은 모습을 목격했다. 교사들은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은 스스로 답을 찾았다. 실패에도 꾸짖지 않고 스스로 다시 시도하도록 이끌었다. 협력은 필수였고 창의성은 환영받았다. 존슨 교수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졌다. 내가 알던 한국 교육은 어디에 있는 거지? 미국에서 그토록 비판했던 암기 교육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존슨 교수가 꿈꿨던 이상적인 학습 공동체가 한국의 교실 안에 있었다. 존슨 교수의 심장은 점점 더 크게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알 수 있었다. 한국 교육은 단순히 수능 강국이 아니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살아 숨쉬는 교육이었다. 며칠 동안 존슨 교수는 서울 곳곳을 누비며 여러 학교를 방문했다. 그는 시범학교가 아닌 평범한 공립학교, 농촌의 작은 학교, 도심의 혁신학교를 돌아다녔다. 어디를 가든 그는 같은 모습을 목격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질문했고 선생님은 그 질문을 소중히 다뤘다. 틀린 답변에도 꾸짖음은 없었다. 오히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물으며 사고의 깊이를 넓혀주었다. 수업이 끝난 뒤 한 교사가 다가와 말했다. 한국은 한때 정말 시험 중심 교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힘을 키워주려 합니다. 존슨 교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느끼고 있었다. 한국은 과거의 교육 모델을 넘어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정책이나 제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념과 노력, 아이들의 열정, 학부모들의 신뢰, 모든 것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였다. 어느 날 존슨 교수는 특별히 요청해 작은 시골 학교를 찾았다.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 전교생이 10명도 되지 않는 학교였다. 아이들은 직접 텃밭을 가꾸고 마을 어르신들과 교류하며 배웠다. 자연 속에서 아이들은 땅을 만지고 생명을 배우고 서로를 도왔다. 하교길, 한 아이가 땅에 떨어진 연필을 주워 친구에게 건넸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담긴 배려심에 존슨 교수는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중얼거렸다. 교육은 성적표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창밖으로 흐르는 어둠을 바라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을까? 존슨 교수는 깨닫고 있었다. 진정한 교육은 점수나 스펙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존슨 교수는 이제 어느 정도 한국 교육의 진면목을 인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작은 의심이 남아 있었다. 혹시 내가 본 건 일부 좋은 사례에 불과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품은 채 그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한 대형 초등학교를 방문하기로 했다. 도심 중심부, 잘 갖춰진 시설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춘 학교였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하지만 점심시간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아이들과 함께 급식실로 향하던 존슨 교수는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었다. 그때 한 교사가 아이들에게 크게 소리쳤다. 빨리 움직여. 늦으면 안 돼. 목소리에는 다소 거친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순간 존슨 교수의 얼굴이 굳었다. 역시 결국 이 나라도
질서 강요, 획일화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점심을 먹는 동안 그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졌다. 한국 교육에 대한 신뢰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오후, 아이들은 미술 수업에 참여했다. 주제는 내가 꿈꾸는 미래. 존슨 교수는 시큰둥한 마음으로 교실을 둘러봤다. 그러나 그때였다. 한 소녀가 그림을 들고 일어섰다. 그림에는 푸른 지구와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우주가 펼쳐져 있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진지했다. 지구는 우리 모두의 집이에요. 저는 환경과학자가 되어 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고 싶어요. 그 말에 교실이 조용해졌다. 아이들의 눈빛은 순수했고 꿈은 거대했다. 그 순간 존슨 교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이 아이들은 점수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이들은 세상을 바꿀 꿈을 품고 있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도우며 그림을 정리하고 남은 색연필을 나누어 쓰고 뒤처진 친구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다. 어떠한 강요도 명령도 없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협력과 배려였다. 존슨 교수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교실 한가운데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아이들은 놀라서 숨을 죽였고 교사도 당황했다. 그러나 존슨 교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이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30년 동안 교육을 연구했지만 오늘처럼 감동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오해와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다. 한국 교육의 진정한 힘이 그의 심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린 것이다. 그날 저녁 존슨 교수는 일정을 연장하기로 결심했다. 서울을 넘어 지방의 작은 학교들까지 찾아가 한국 교육을 더욱 깊이 체험하기로 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편견도 냉소도 없었다. 오직 배움과 존경만이 남아 있었다. 아이들은 처음엔 놀란 눈으로 존슨 교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곧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존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경이로움, 부끄러움, 그리고 깊은 존경.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진짜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그 진심만은 느낄 수 있었다. 교사는 조용히 아이들에게 눈짓했다. 그러자 아이들은 하나둘씩 존슨 교수의 주변으로 다가왔다. 어떤 아이는 소심하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어떤 아이는 작은 색종이약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힘내라는 의미예요. 한국에서는 응원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요. 존슨 교수는 손에 쥔 색종이약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결심을 하게 된다. 나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날 저녁 그는 조용히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 한국의 작은 교실 한가운데서 나는 다시 학생이 되었다. 존경은 권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얻는 것이다. 진정한 교육은 성적표 너머에 있다. 며칠 뒤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특별 강연. 존슨 교수는 단상에 올라 청중을 바라봤다. 수백 명의 교육자와 학생들이 숨죽이며 그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가르치러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배우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강당은 고요 속에 울렸다. 모든 편견과 오만을 내려놓은 하나버드 석학의 고백은 한국 교육계에 깊은 감동과 반향을 일으켰다. 특별 강연이 끝난 뒤 존슨 교수는 청중들과 따로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강연장을 나섰다. 서울의 가을밤, 서늘한 바람이 그를 스쳤다. 그는 학교 운동장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 속에서도 희미하게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 별빛처럼 한국의 아이들도 어둠 속에서 자기 빛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구나. 존슨 교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 순간 주머니 속에 있는 색종이약을 꺼냈다. 작은 손으로 정성껏 접은 어설프지만 따뜻한 종이약. 그는 색종이약을 조심스레 쥐고 다짐했다. 나는 이 경험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한국 교육이 세계에 줄 수 있는 진짜 가치는 점수나 스펙이 아니다. 아이들의 마음, 꿈,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힘이다. 며칠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존슨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새로운 책의 제목을 썼다. 무릎 꿇은 교수 한국 교육에서 배운 교훈. 그 제목을 입력하는 순간 그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지나고 있었다. 마치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듯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다.
그리고 한국 교육에 대한 세상의 시선도. 무릎 꿇은 교수 한국 교육에서 배운 교훈.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미국 교육계를 흔들어 놓았다. 처음에는 의심과 비아냥이 따랐다. 한국 교육? 또 점수 자랑 아니야? 그러나 책을 읽은 이들은 곧 깨달았다. 존슨 교수가 이야기한 것은 점수나 수능이 아니었다. 그가 전한 것은 아이들의 빛나는 눈동자, 서툰 영어로도 꿈을 설명하려던 용기, 함께 웃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실이었다. 책은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고 미국 내 주요 언론에서도 집중 조명되었다.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평했다. 한국 교육을 다시 보게 만든 충격적 고백. 미국 내 수많은 교육자들이 한국을 찾기 시작했다. 존슨 교수는 더 이상 하버드대 강의실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보스턴 외곽의 작은 초등학교에 자원하여 들어갔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토론하고 실험하고 꿈을 그렸다. 교실 한쪽 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자. 그 문장은 한글로 쓰여 있었다. 2년 후 한국을 다시 찾은 존슨 교수. 그는 다시 서울 외곽의 그 작은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그를 맞이한 아이들은 이제 조금 더 자랐다. 그는 아이들에게 작은 연설을 남겼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진짜 교육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경의의 표시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약속이었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둘러쌌다. 햇살 속에서 웃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났다. 존슨 교수는 깨달았다. 열린 마음,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진짜 교육이었다. 여러분, 한국의 놀라운 교육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도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또 놀라운 한국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